윤석열과 윤석열 스스로의 문제를 검증하는 윤석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을 경우 이런 네거티브 공세나 뭔가 파일 논란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윤 전 총장에서의 정치 등판이 임박했냐 아니냐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들은 네.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장성철 소장 이제 여기 야권 이제 정치 평론가잖아요. 네. 그분이 이거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윤석열로 가다가는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 낙마해서 더 이상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저는 이런 걸 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성철 소장 입장은 뭐 제가 이제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향단을 읽어보니 빨리 다른 사람 세우지 않으면 윤 총장만 믿고 가다가 윤 전 총장만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저는 이걸 공개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이 정말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윤 전 총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후보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잠룡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어떤 지지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국민의힘도 스스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장성철 소장이 간단한 인물이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네. 그 국민의힘 진영에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당내 국민의힘 진영에서 윤석열 말고 우리 당 내부의 인물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 말고 다른 후보로 가야 된다. 그런 비토 세력이 조금 지금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김병민 의원님? 그렇게 바라보면 그게 이제 공작 정치의 신호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신호탄이라고요? 왜냐하면 공작 정치라는 건 뭔가 음흉하게 뒷공작을 통해서 그 1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공작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만 바라보고 있다.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30%가 넘는 유력한 대권 주자 1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이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존중하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여러 주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경쟁할 수 있는 틀을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검증이라고 하는 측면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이게 검증의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 1위 주조를 한 방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공작 정치라고 부르고 예. 그런 음흉한 시도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좀 세게 나오는데요. 네, 끌어내리는 시도가 아니고 김병민 의원도 내가 모독은 무슨 모독이에요. 모독한 적 없고요. 김병민 의원도 잘 알 거예요. 여의도에서요. 대선 되면 상대 당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저는 국민의힘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민주당 지금 유력 대권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순간 4월 7일 보궐선거에 절체절명의 승부가 있었지만 상대 후보를 위한 어떤 파일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보통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는 상대 후보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만약 이제 대선에 들어가면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후보 때도 그랬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저는 장 소장이 갖고 있는 파일이라는 게 어떤 파일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도 좀 불분명해요. 이게 정말 여권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파일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의도에 가보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파일의 진실성이나 이것도 저는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 소장만 본 상태에서 이 파일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런 파일들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의혹 제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권이 무슨 공작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2811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김병민 의원은 차기 당대표가 아니고요. 대선 잠룡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까? 한부라비님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아니 땡 예.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먼저 나서서 검증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입당을 앞두고 있는 예비 대선 주자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먼저 맞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뿐 아니라 어떤 주자든지 도덕성 검증, 능력에 대한 검증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일 겁니다. 근데 윤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나 가족에 관련된 문제들은 2019년도 청문회를 통해서 수차례 언급이 나온 바가 있고 그 당시 청문회를 거치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난 검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검증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입으로 두말하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혹은 검사 시절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맞는 건데 무슨 부인의 장모의 가족에 있는 시시콜콜한 얘기들까지 쭉 잡반처럼 나열해 놓고 이거 하나씩 다 검증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의 미래를 논하기보다는 진흙탕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선후 관계를 잘 구분하면서 적정 수준의 조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재명 지사가 과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늘 있어왔던 통과 의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인 가족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이게 네. 무슨 시시콜콜한 문제예요. 가족 관련해서 이게 무슨 뭐 지금 김병민 의원은 마치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뭐 그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 장모나 아니면 그 부인 관련된 문제는 범죄 행위와 연관이 돼. 물론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이거 만약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그냥 착복한 것이고요.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만약에 부당하게 어떤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회사들로부터 다른 어떤 이유로 그건 사실이냐 아닌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건 그냥 가정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단순히 부인하고 장모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가정사라고 치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런 장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윤 전 총장이 검찰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검찰 고위직에 있었으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부분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마치 뭐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인 그리고 가족 검증은 또 윤 전 총장이 전공 아니었습니까? 433님께서 그럼 조국 가족은요 이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죠? 관련된 범죄의 수준의 혐의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수사받는 일이 마땅할 겁니다. 예. 법적으로 아마 조치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될 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지금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2019년도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는 민정수석실의 검증에선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면서 왜 유독 대권주자로 출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560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웃음소리 듣기 위해서 도로 한쪽에 주차했습니다. 열받지 마시고요. 열받지 마시고 최진봉 교수님 열받은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열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을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묘하게 갈려 있는 건 맞잖아요. 또 내부에. 내부에서는 본인이 이번 국면에서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내부에선. 네. 그런 경우들에서는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저 높은 지지가 샥 바람처럼 빠지게 되면 나에게 조금 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신속하게 들어와서 같이 경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윤 전 총장에게 모여있는 지지율은 단순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도 실망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현재에도 실망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좀 뭔가 새로운 정치가 없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들이 좀 모여 있다면 이런 윤 전 총장이 정치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국민의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당 밖에 있는 주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신임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유력한 대권 주자와 함께 정권 교체의 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도 좀 이 수학 문제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도 뭐 김정은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의견이 다른 것처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지금 최고위원은 10월까지 뭐 해도 된다. 이준석 대표는 빨리 들어와라, 입당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있는 분 홍준표 지금 전 대표 지금 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윤 전 총장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목소리를 조금밖에 안 내고 있지만 점점점 목소리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입당하라고 또 들어오라고도 압박도 할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걸로 봅니다. 4928님께서 윤 총장은 지난 정권 말기와 현 정권의 눈의 가시였어요. 지금까지 그냥 뒀을까요? 털어도 별것 없을 거예요. 얘기하고 4953님은 그러니까요. 조국만큼 털어봐야 확실할 것 같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왜 안 해요? 이거는 2부에서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6시에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정호의 누나는 15살 터울의 동생 정호가 태어났을 때가 생생합니다. 6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정호는 뇌에 물이 고여서 막히는 수두증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년째 제대로 말을 하거나 걸을 수조차 없는데요. 그런 정호의 보호자는 누나뿐입니다. 집을 나간 아빠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혼자 정호를 돌본 지 벌써 1년. 누나는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삶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정호와 누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소나기가 요란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고 지금 잠잠해졌는데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 일부 지역 또 강원 그리고 충청과 일부 경상도 쪽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쪽으로는 22mm의 비가 1시간 동안 쏟아져 내리기도 했고 그 밖에 서초나 송파 또 다른 지역 일부 금천 중심으로도 1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1시간 동안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소나기 형태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가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는 요란한 소나기는 글피 토요일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꽤 긴 기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기 때문에 우산은 꼭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밤 사이에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5에서 40mm 정도고요. 내일도 낮부터 밤 사이에 전국이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또 기온은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 워낙 습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후텁지
후텁지근하고 끈끈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조금씩 더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부는 오늘 일본 자위대가 공개한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가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시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인권 개선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에 수사대는 10대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에 숨지게 한 40대 계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5429님께서 웃음소리 교수님 정확히 이름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는데요. 단속 구간입니다. 교수님 단속 구간이래요. 네,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돈진봉, 래퍼진봉 아닙니다. 네. 송혁중님께서는 이준석 대표는요 어쩔 수 없이 유승민 전 대표 밀게 돼 있어요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바른미래계 사람들이 지금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신주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오세훈 시장은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왜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됐을 뿐이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랑 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대권 주자는 오세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주변에 지금 사람이 몰린다면서요. 그런데요, 정치라는 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1년 정도 임기의 보궐시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경선 버스는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8월 달에 출발하는 버스에 저도 탑승할게요라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이 문을 두드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나요? 제가 단언컨대 오세훈 시장이 실제 대권자로 우뚝 섰기 위해서는 나머지 주자들이 다 무너지고, 네, 오직 오세훈 시장만이 이 무너진 야권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주자라고 하면 일단 홍준표 의원부터요? 홍준표 의원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요? 예, 그 유승민 의원은 이번이 본인의 대권 주자의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보를 하겠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삐삐 소리 우리 최진봉 교수님, 네, 주의해 주시고요. 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자,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 이건 네, 뭡니까? 이게 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네, 당시 지식경제부에 있었던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뭘 돈을 받았습니까? 근데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겠죠? 네. 근데 지원 요강 자격 요건에 졸업생은 해당이 안 되는데 졸업생이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가 민주당의 주장.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나 당시 병무청에 물어보고 지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다 물어보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이나 젊은 세대의 공정을 강조하면서 2030 세대의 대변인처럼 우뚝 서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든 꺾어서 눌러놓을 때만이 민주당이 의미가 있다 판단하고 정치 공세가 좀 세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법적으로 10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다 지나간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세를 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예, 그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오늘 김남국 의원이 그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거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 보면 거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원했던 게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이거든요. 100명을 뽑았거든요. 100명 중에 유일하게 졸업생은 이준석 대표 혼자예요. 거기 그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원래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보문에 보면 원래는 재학생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본인은 졸업생인데 지원했다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뭐 다 떠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해명하는 것처럼 전화해서 확인해서 된다고 해서 지원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근데 저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가 된다고 제기하는 것은 일단 모두 다 재학생이었는데 혼자만 그 100명 중에는요. 그렇게 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이게 두 번째로 저는 더 큰 문제는 그분이 사실 그 당시에 그 군 복무를 대체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산업기능요원이 아니면 군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하면서 또 지원을 해서 돈을 받고 장학금 뭐 이런 걸 받았다. 그게 과연 그러면 공평하고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군복무했던 사람들은 나는 정말 병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군 생활하고 훈련하고 이랬는데 이준석 대표는 산업기능요원 하면서 군복무 대체로 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지원도 받고 돈도 받고 뭐 컴퓨터도 받고 이런 일을 했냐. 그럼 과연 그게 공정하냐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뭐 그거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젊은이의 공정의 문제가 과연 본인이 한 행동과 일치하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병민 의원. 네, 병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될 것이고 이를 반칙으로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일일 겁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문제 휴가 미복귀 의혹이 그 휴가를 일찍 들어왔느니 아니느니 갖고도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도 결국 젊은 청년들이 병역을 바라보는 문제의 공정선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의 공정에 관한 이슈들을 쭉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공정에 대한 이슈들을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는 해명을 쭉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는 알아보고 충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었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공정을 위배한 것이겠죠. 아직까지는 그 문제로 언급되거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쭉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만 이준석 대표니까 조금 그건 이상하네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산업복무요원으로 제대로 일을 했는가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일단 10년이 지난 사건 속에서 꼭 20대 30대를 대변하는 당대표 출연 이후에 이런 이슈들이 제기되는 건 조금은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8166님. 아니, 부적절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 복무를 하는 대체 복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야죠. 그걸 하면서 또 다른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게 과연 젊은이들이 봤을 때 동시대 이준석 네. 대표하고 같은 시대에 군 복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일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그리고 또 표현.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은요. 그 다른 직업이 있는데 지원해가지고 그걸 또 처리한 적도 있어요. 그 사례도.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정서의 문제 이런 문제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정확한 합니다. 표현이신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근무 중에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를 병무청에서 확인해봤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에 있는 관계자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문제가 있고 없고를 확인했는지 여부들을 신속하게 정리하면 일은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8166님께서 모집 요강이 안 된다고 너무도 명확하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지원한 사람이나 그걸 합격시켜준 기관이나 둘 다 문제죠. 이런 의견 좋습니다. 저는 이것보다요. 네.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문제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명확하게 더 강경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전수조사 네.
아직 동의서를 안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빨리 하루빨리 누구보다 신속하게 해야죠. 김병민이 비대위에 없으니까 지금 지도부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그런 있는 거 거예요. 아닙니까? 일단은 원내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외에 대표로 있는 이준석 대표의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된 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치를 보여달라는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청년 최고위원 지도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마음들을 다잡기 위해서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동의서 싹 다 받아다가 국민 앞에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근데 내일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죠. 내일 정도에는. 내일 정도는 할까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내일이 목요일 최고위원회가 아마 있는 날일 텐데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지도부가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없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복당 문제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홍준표 복당은 내일 되는데 전수조사는 내일 안 될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게 문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저는 신임 지도부가 잘 헤아리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진봉 교수님?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대선 출마라고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걸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를 해서 민주당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또 평가받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당 대선의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찌 보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언젠가는 한번 풀어져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네. 본인이 선택한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분이 나왔으니 경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쉽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하시네요. 자, 김병민 의원님. 추미애 장관 누구나 대선 출마의 자유와 의지가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아쉬운 게 있는 거잖아요. 더 가열차게 개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의 임무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민주당의 대권 플랜을 보여주면 참으로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경선에 흥행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아마도 경선 일정 연기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흥행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명의 컷오프. 6명의 컷오프 안에 추 장관 들어가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율을 보면. 두 번째가 50%를 1등 주자가 넘기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는데 지금의 이 파죽지세의 열기를 몰아가게 되면 또 압니까? 2등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지.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흥행의 보증 수표임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지지 의사를 표하는데요. 김병민 의원. 부추기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정치 뉴스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 정도의 결기라면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 네. 저희도 내일 홍준표 대표도 복당하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9189님께서 내일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 당 변화 의지 어떻게 되는지 믿어볼게요 얘기합니다. 예. 내일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이슈 티키타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병민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